반갑습니다. 이 미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머리가 하얀 사람이 무슨 미래를 얘기하는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삶을 얼마나 살지 참 잘 모르겠는데 왜 미래를 얘기하는지. 근데 여기 우리 팀 중에 홍혜영 정유가 굉장히 젊은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발표를 들었는데 사실 제 경제분과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너무 경제는 잘하시고 또 뻔한 소리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 할 게 있는가 이런 데서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준비한 거를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주력 산업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왜 하필 주력 산업이냐? 원래 이제 시작은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 2030년 또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주제가 넓고 또 우리가 그 단시일 내에 그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주력 산업에 중점을 맞추자. 근데 주력 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수출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력 산업이 잘못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주력 산업 위기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지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죽는 소리가 많습니다. 주력 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차지하는 산업이거든요. 사실 대기업들이 망할 리가 없죠. 여기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야 대기업들 너희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면 속으로 아마 비웃을 겁니다. 야 너희들보다 우리 훨씬 더 잘하라. 우리 지금 대학 대비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너무 자만해서 그러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의 변화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에서 보면 그렇게 잘 알아보시기 어려운데 일단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1990년대에 2등에다가 계속 그 위에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한편에서 보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물론 반도체라고 그러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그 내용물이 굉장히 바뀌니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1등 한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동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철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주요 10대 수출 산업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거는 긴 기간을 볼 때는 그 새로운 영역, 새로운 상품,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또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신수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초기에 보면은 그 초기에 90년대 주력 상품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근래에 올수록 새로운 그 주력 상품이 출현하는 속도가 좀 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은 여기 뭐 쭉 있는데 그냥 한 가지 관심 가질 것은 자동차의 경우 보면은 중국과 한국의 이제 그 비중을 나타내는데 위에 빨간 게 한국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중국인데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는 이미 역전이 됐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역시 벌써 역전된 지가 오래됩니다. 이 반도체는 물론 이제 총량을 얘기하니까는 그 중에 이제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는 물론 다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렇습니다. 그리고 철강의 경우는 철강의 총량으로 보면 고품질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한국을 또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통신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제분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 그렇게 큰 미닝풀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나온 걸 보면 여기에서 그 빅데이터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런 미디어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그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스마트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사실 앞에서 보면은 거꾸로 가 보면은 굉장히 이 중국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격차를 유지하면서 쭉
쉐어를 크게 키우고 왔는데 사람들은 상당히 위기를 느낀다. 그래서 이거 아마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이 급변하고 또 최근에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토종 자동차 회사들이 약진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그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무인 자동차라든지 또는 그린카라든지 이런 데 아무래도 우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대비하는 게 좀 늦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거기 나온 거를 좀 이렇게 연관을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그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그 구분할 때 위기의 강도를 그러니까 수출 비중으로 수출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 또는 한중 경쟁 강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그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쭉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뭐냐? 주력 산업이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우선 처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위기냐 기회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방식대로 계속하고 자만하면 위기가 될 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특성상 또 잘 고치니까 지금부터 자주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경제 산업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본 거하고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를 봤는데 우선 여기 인식의 차이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비관적입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국인들은 이거 큰일 났다. 뭘 가지고 사느냐. 위기다.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내국인은 여기 있듯이 뭐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나온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무능한 정치권과 정부, 재벌 체제 또는 거대 재벌 체제의 부작용, 노동시장의 경직성, 단기 양적 성과주의, 비생산적이고 높은 교육열, 저출산 고령화 이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나친 정부 주도, 과도한 규제, 필요 없는 경쟁 제한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시각이. 그다음에 노동력 증가세 둔화. 여기는 경직성보다는 노동력의 그 증가세가 둔화된다. 그래서 노동이 부족할 것 같다. 그다음에 역시 단기 성과 위주. 특히 미래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가 발달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외국인의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빅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쭉 그 원인으로 나오는데 저성장, 환율, 재벌 뭐 등등 나오는데 이 저성장은 사실은 결과이거든요. 저성장이 꼭 위기의 원인은 아닌데 저런 게 결합돼서 저성장이 된 것인데 그러나 국민들은 저성장을 이제 위기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걸 보면 환율의 문제라든지 재벌의 문제, 중국이 추격한다, 노동시장, 공급 과잉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그, 산업하고 원인하고 같이 결합해서 본 그림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 환경이 사실은 이제 그 위기가 될 수 있는 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사실 그 환경이 바뀌는 거를 보면은 어떤 거는 플러스 요인이, 하게 돼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령 플러스 요인 같으면 이제 경제 주체의 다양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다. 이거는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상호 연결성이 심화된다.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퓨전, 컨버전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큰 거고요. 급격한 기술 변화. 이것도 기술을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의 영역이고. 근데 인구 구조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는 양쪽이 다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대신 인구 구조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대응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후 자원 식량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큰 위기가 오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가령 그 그린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린 인더스트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더욱 강한 경쟁자가 대두된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변화나 동북아 정세,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쟁탈 전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견해보다도 아까의 전문가 견해라든지 빅데이터에 나타난 거를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된다. 자꾸 뜯어 고쳐야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보는 경제의 구조, 시스템을
학도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주력 산업 일단 주력 산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주력 산업이 아니지만 앞으로 주력 산업이 될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대안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커다란 기회를 보면 주력 산업의 경우 중국의 변신인데 중국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업체를 보면은 거대한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끝났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대신 중국이 커다란 소비 시장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기 클린 이코노미 이건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 자원 기후 변화 이런데 굉장히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중국이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기후 관련 산업 쪽으로 굉장히 일으키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 다음에 헬시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국민들이 이제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 특히 있는데 영유아 관계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음식물에서 중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청정, 친환경 그런 농수산물 같은 거를 이제 수요가 커진다. 그 다음에 중국에도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는데 이걸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령화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자의 고령자가 많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많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주력 산업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좀 경쟁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빅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3D 프린팅이 굉장히 됐고 그다음에 이 농업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죠.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이제 말하면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 유기농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3D 프린팅이 되는 건 아마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인터넷과 ICT하고 제조업하고 결합하는 분야에서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업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이 재밌는 거는 빅데이터 산업이 또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모임을 주최해 주신 우리 정보진 의원 보면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틀림없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에까지 좀 대량 수출하는 그런 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환경,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농업, 그 다음에 실버나 한류 관광, 그 다음에 이제 ICT 베이스드 이렇게 볼 수 있고 우주 산업이 좀 동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도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나누는 돌파 방법을 보면 내외국의 차이가 있는데 내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반영해서 정부가 뭐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또 일이 있으면 정부 보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외국인은 아니다. 시장이 주도하게 해야 된다. 정부는 틀만 마련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로 나온 게 여기 이제 규제개혁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역시 규제개혁을 얘기하면서 특히 외국인은 경쟁 제한 장치를 폐지해라. 우리나라 국내에 경쟁을 제한하는 장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하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선제적 구조조정과 혁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딴 분야에서 발표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기술 분야에서 예를 들으셨지만 뭘 하려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나만 제안드린다면 규제를 우리나라의 규제를 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는 이런 것만 해라. 거기 써 있는 건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거티브 규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기업들이 경제 주체들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진입장벽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정부가 친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 거대한 힘들, 노조까지 포함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제한 장치를 철저하게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이 더 시축적으로 잘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건지 그걸 연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나중에 브로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